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진짜로 알뜰한 며느리감 고르기. 한양 북촌의 커다란 기와집. 사랑채에서 등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김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앞에 놓인 두 장의 혼담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혼담서 위에는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와 함께 각각의 처녀에 대한 자세한 인물 품평이 적혀 있었다. 도대체 어떤 처자를 택해야 할까? 이 늙은 몸이 이리도 고민에 빠질 줄이야. 외아들의 혼사를 위해 수개월 동안 사방으로 중매쟁이를 보내고 살펴본 끝에 마침내 2명의 후보가 남았다. 하나는 개성의 박생원 댁 딸, 다른 하나는 수원의 이찬봉 댁 딸이었다. 김진사의 부인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사랑채로 들어오더니 남편의 심란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영감, 두 처자 모두 집안도 비슷하고 인품도 훌륭하다 하니 어찌 정하시렵니까? 김진사가 혼담서를 들어보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게 말이요. 개성 박생원 댁 딸은 18에 침선과 살림에 능하다 하고 수원 이찬복 댁 딸은 17에 글자도 알고 성품이 단정하다 하니 둘 다 흠잡을 데가 없구려. 그래도 한 사람을 정하셔야죠. 개성은 예로부터 상술과 살림 솜씨로 유명한 곳이고 수원은 검소함과 알뜰함으로 이름난 곳 아니겠소. 둘 다 우리가 원하는 알뜰한 며느리감인데 어느 쪽이 우리 아이와 더 잘 맞을지. 김진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무릎을 탁 치며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말로만 듣고 어찌 판단하겠는가. 직접 두 처자를 불러 며느리 시험을 보는 것이 좋겠다. 진짜 알뜰한 며느리감이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 봅시다. 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신중히 골라야지요. 그런데 어떤 시험을 보실 작정이신가요? 바느질, 음식 솜씨, 그리고 살림 지혜를 보면 되겠소. 진정 알뜰한 며느리라면 이 3가지에서 그 진목이 드러날 것이요.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믿을 만한 심부름꾼을 불러 두 집안에 전가를 보냈다. 개성 박생원 댁과 수원 이찬봉 댁에 이 말을 전하거라. 혼담을 더 신중히 결정하기 위해 며느리감 시험을 보고자 하니 사흘 후 따님을 모시고 오기 바랍니다. 바느질, 음식, 살림 솜씨를 보겠습니다. 라고 말이다. 심부름꾼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진사얼은 며느리감 시험이라니 혹시 두 집안에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김진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평생을 함께할 며느리를 정하는 일인데 신중해야 하지 않겠나. 가서 정중히 전해라. 개성에서 박생원 댁의 정갈이 전해지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여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며느리감 시험이라니. 박생원 댁 부인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박생원도 당황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김진사 댁 하면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부자고 도령도 훌륭하다고 들었는데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못 본 채 할 수는 없지 않겠소? 그렇다고 우리 딸을 시험 보게 한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참아야 하오. 김진사 댁과 인연을 맺으면 우리 집안도 한양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가봅시다. 수원 이찬봉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찬봉이 어이없어 했다. 이찬봉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여보, 거절하면 혼담이 깨질 수도 있어요. 이상하긴 하지만. 이대로 거절하면 우리 딸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어. 우리 딸 실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그래도 딸아이가 걱정이에요. 괜찮소. 우리 딸이 얼마나 현명한지 보여줄 기회 아니겠소? 함께 가서 딸을 격려해 주시오. 사후 후 두 처녀가 각각 어머니와 함께 김진사 집을 찾아왔다. 그런데 안채로 들어서는 모습부터 사뭇 달랐다. 개성에서 온 박씨 처자는 화려한 저고리에 당당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어머니인 박생운댁 부인도 값비싼 비단 옷을 입고 있어 개성상인 집안의 풍족함이 드러났다. 저희 딸은 어려서부터 바느질을 배워 개성에서도 솜씨가 뛰어나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부디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생원 부인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반면 수원에서 온 이시처자는 소박한 회색 치마 저고리에 단정한 모습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인 이찬봉 부인도 검소하고 깔끔한 차림새였다. 진사님께 폐를 끼쳐 송구합니다. 저희 딸이 부족하지만 성심껏 하겠습니다. 이찬봉 부인이 겸손하게 인사했다. 김진사가 중후한 목소리로 말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느질이다. 이 천으로 아이 저고리를 지어보거라. 시간은 2시진이다. 김진사가 같은 크기의 고급 명주천 2필을 각각의 처녀 앞에 내놓았다. 또한 여러 색깔의 실과 바늘, 가위 등 바느질 도구들도 함께 준비되어 있었다. 박씨 처자가 자신있게 일어서며 말했다. 저는 개성에서 제일 가는 바느질 솜씨로 소문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명장들에게 침선을 배웠지요. 곧 아름다운 저고리를 지어 보이겠습니다. 그녀는 천을 펼쳐놓고 화려한 색실들을 골라내기 시작했다.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실을 골라 정교한 꽃무늬를 그려가며 술을 놓기 시작했다. 천은 넉넉히 써서 풍성한 모양새를 만들었고 소매와 고름까지 화려하게 장식했다. 정말 솜씨가 좋구나. 구경하던 하녀들이 감탄했다. 한편 이시처자는 천을 만져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검소하게 지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오래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활동하기 편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녀는 천을 재단하기 전에 신중하게 치수를 재고 자라나는 아이를 위해 여유분을 두었다. 화려한 장식 대신 견고한 박음질에 집중했고 솔기마다 정성스럽게 시침질을 했다. 남은 천 조각으로는 작은 주머니와 손수건까지 만들어냈다. 2시진, 그러니까 4시간이 지나 시험이 끝났다. 박씨 처자는 화려하고 정교한 저고리를 완성했지만 천을 거의 다 썼고 이씨 처자는 소박하지만 실용적인 저고리와 함께 추가 용품들까지 만들어냈다. 김진사가 두 저고리를 번갈아 살펴보며 깊게 생각했다. 둘 다 솜씨가 뛰어나구나. 박씨 처자는 예술적이고 이씨 처자는 실용적이군. 부인도 옆에서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2번째 시험이 시작되었다. 김진사는 두 처녀를 부엌 앞마당으로 불러 모았다. 오늘은 음식 솜씨를 보겠다. 각자 한 양씩 줄 테니 그것으로 우리 집 식구 6명의 점심상을 차려보거라. 시전에 가서 재료를 사오는 것부터 음식을 완성하는 것까지 모두 스스로 해야 한다. 두 처녀는 각각 돈주머니를 받아들고 시전으로 향했다.
박씨 처자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개성은 보쌈김치와 인삼닭으로 유명하지요. 저희 집에서도 늘 손님을 대접할 때 이런 음식을 차렸습니다. 분명 맛있는 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시전에서 살진 닭 한 마리를 고르고 좋은 인삼 몇 뿌리를 샀다. 또 배추김치와 각종 나물, 고급 양념들을 골라 사들였다. 돈을 계산해보니 정확히 한 양이었다. 이야, 딱 맞게 샀네요. 박씨 처자가 뿌듯해했다. 한편 이씨 처자는 조용히 시전을 한 바퀴 돌아보며 음식값들을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제철 나물들과 두부, 작은 생선 한 마리, 그리고 콩나물을 샀다. 계산을 마치고도 몇 푼이 남았다. 박씨 처자가 이씨 처자의 장바구니를 보고 놀란 듯 물었다. 어머, 그것뿐이에요? 6분 드실 것 치고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네,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성을 다하면 맛있는 음식이 될 거예요. 이씨 처자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2시간 후 각각의 상이 차려졌다. 박씨 처자의 상에는 인삼닭 한 마리가 커다란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고 보쌈김치와 여러 나물이 풍성하게 차려졌다. 보기에도 화려하고 향기로웠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하녀들이 탄성을 질렀다. 이씨 처자의 상은 소박해 보였지만 정갈했다. 생선으로는 맑은 국을 끓였고 두부는 양념해서 구웠으며 나물들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무쳐냈다. 콩나물로는 밥을 지어 고소한 냄새가 났다. 어머, 이거 참 향긋하네요. 김진사 부인이 감탄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씨 처자가 남은 돈으로 쌀을 조금 더 사서 내일 아침 죽을 끓일 준비까지 해두었다는 것이었다. 오, 그거 참... 김진사의 눈이 번쩍였다. 음식을 맛본 후 김진사가 말했다. 박씨 처자의 음식은 진미로구나. 손님을 대접하기에 손색이 없다. 이씨 처자의 음식은 담백하면서도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어 가족들이 매일 먹기에 좋겠구나. 마지막 시험날이 되었다. 김진사는 2 처녀를 앞마당으로 불러내어 장독대 앞에 세웠다. 그곳에는 금이 간 항아리와 완전히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마지막 시험이다. 저기 보이는 장독대에 깨진 항아리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각자 말해보거라. 그리고 앞으로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도 함께 말해보거라. 박씨 처자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며 즉시 대답했다. 깨진 것은 쓸모없으니 당장 버리고 새 것으로 사야지요. 개성사기는 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좋은 것으로 사면 오래 쓸 수 있고 보기에도 좋잖아요. 살림은 넉넉하게 차리는 것이 체면에도 좋고 손님 맞이에도 좋습니다.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인 후 이씨 처자를 바라보았다. 이씨 처자는 항아리를 자세히 살펴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 항아리를 보니 금이 간 것과 완전히 깨진 것이 있습니다. 금이 간 것은 아직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금이 간 부분에 오칠을 하고 쇠퇴를 눌러 보강하면 오히려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깨진 것은 어찌하겠느냐? 완전히 부서진 조각들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조각들은 화분으로 쓸 수 있고 작은 조각들은 배수구나 화분 밑에 깔아 물 빠짐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가루로 만들어 마당에 뿌리면 잡초도 자라지 않습니다. 훌륭하구나. 그럼 새 항아리는 언제 사겠느냐? 지금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써서 정말 못 쓸 때가 되면 그때 사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꼭 필요한 크기와 개수만 사서 알뜰히 쓰겠습니다. 무엇보다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진사가 더 깊이 물어보았다. 그럼 평소 살림은 어떻게 꾸려나갈 생각이냐? 박씨 처자가 먼저 대답했다. 손님이 와도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넉넉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그릇, 좋은 음식, 좋은 옷감을 갖춰놓고 체면을 지키겠습니다. 이씨 처자는 잠시 생각한 후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작은 것 하나라도 헛되이 버리지 않겠습니다. 밥 한 톨, 실 한 오라기도 아껴 쓰고 계절에 맞는 음식을 해서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손님이 오셔도 정성으로 대접하되 과하지 않게, 평소에는 검소하되 필요할 때는 아끼지 않는 그런 살림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집안 어른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살림을 꾸리겠습니다. 김진사와 부인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부인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영감,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그날 밤 사랑채에서 등불을 밝히고 김진사 부부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사흘간의 시험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영감, 오늘 종일 생각해보니 마음이 기울어지는 쪽이 있으시지요? 김진사가 찻잔을 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게 말이요. 박씨 처자는 분명 솜씨도 뛰어나고 당당한 기품을 갖추었지만 무언가 아쉬운 구석이 있구려. 어떤 점이 아쉬우신가요?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살림이란 평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소? 매번 그렇게 돈을 써가며 살 수는 없는 법이지. 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성처자는 솜씨는 좋은데 너무 화려하고 돈을 많이 써요. 손님 대접할 때는 좋겠지만 평상시 살림으로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원처자는 어떻게 보시오? 부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이씨 처자는 정말 지혜로워요. 검소하면서도 알찬 살림을 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바느질할 때도 천을 아껴 쓰면서 주머니까지 만들어내고 음식할 때도 적은 돈으로 영양까지 고려해서 차렸잖아요. 무엇보다 마지막 항아리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 처자는 진정한 살림꾼의 마음을 가졌더구려. 김진사가 감탄하며 무릎을 쳤다. 버릴 것과 살릴 것을 제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알뜰히 쓸 줄 알면서도 인색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려는 마음이 보이더군. 맞아요. 그리고 말씨도 겸손하고 예의 바르던데 시부모 섬기는 마음가짐도 올바른 것 같아요. 김진사가 부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가 찾던 며느리감이 바로 그 처자인 것 같소. 화려함보다는 내실, 거칠애보다는 진심을 아는 처자 말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와도 잘 맞을 것 같고요.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두 처녀와 그들의 어머니를 모두 사랑채로 불러 모았다. 긴장감이 돌던 방 안에서 모든 이들의 시선이 김진사에게 집중되었다. 김진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사흘간의 시험을 통해 두 처자의 훌륭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소이다. 먼저 두 사람 모두 수고 많았다. 박생원 부인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씨 처자는 침선 솜씨도 뛰어나고 음식 솜씨도 훌륭하며 당당한 기품을 갖추었습니다. 분명 어디 가서든 인정받을 훌륭한 교수입니다. 개성 집안의 자부심을 보여주었지요. 박씨 처자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김진사의 다음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김진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우리 집에 며느리로는 이시처자를 택하겠소이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이시처자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고 이찬봉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박생원 부인이 당황하며 물었다. 진사님, 혹시 저희 딸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김진사가 손을 들어 말을 막고 정중히 대답했다. 아닙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처자입니다. 다만 우리 집 형편과 살림 방식에는 이시처자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진사는 이시처자를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이시처자는 검소함 속에서 친정한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도 헛되이 버리지 않으며 미래까지 생각하는 깊은 안목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겸손하면서도 정성스러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찬봉 부인이 감격하며 말했다. 진사님의 해안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딸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김진사가 덧붙여 말했다. 진정한 알뜰함이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절약과 정성스러운 마음가짐,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이지요. 이시처자가 깊이 절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부족한 며느리가 되지 않도록 온 마음을 다해 어른들을 섬기고 가정을 돌보겠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박시처자는 처음엔 실망했지만 김진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진사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도 맞는 인연을 찾겠습니다. 박생원 부인도 예의를 지켜 축하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수원의 지혜로운 처녀 이시처자는 김진사 댁의 며느리가 되었다. 훗날 그녀는 시부모를 정성껏 섬기고 남편과 화목하게 지내며 알뜰한 살림으로 집안을 더욱 번영시켰다고 한다. 박시처자 역시 얼마 후 자신의 성격과 잘 맞는 한양의 부유한 상인 집안과 인연을 맺어 행복하게 살았으니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셈이었다. 바람 피우다 도둑과 마주친 진사. 동만은 박진사 집에서 일하는 아이다. 어려서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부모를 잃고 동만이만 겨우 목숨을 건졌다. 친척집에서 간신히 밥을 얻어먹고 살다가 살림이 힘들어지자 동만이를 박진사 집으로 보냈다. 동만이는 9살에 박진사 집에 왔다. 처음에는 먹고 재워주는 대신 잔심부름을 하기로 하고 15살이 되면 머슴처럼 세경을 주기로 약조하고서 박진사는 동만이를 데려와 굳은 일을 다 시켰다. 박진사는 동만이 15살이 되자 세경이 아까웠는지 동만을 내보내고 다시 심부름할 어린 사내아이를 구할 참이었다. 어느 날 진사가 동만을 불렀다. 너 우리 집에 온 지 얼마나 됐지? 햇수로 만 6년이 지났구먼요. 그럼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있겠구나. 진사는 동만을 집에서 내보냈다. 진사가 던져준 엽전 몇 잎을 들고 동만은 무작정 집을 나왔다. 인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나운 진사 밑에서 눈치 보며 일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찬밥덩이라도 얻어먹어 배는 골치 않았다. 거리로 나온 동만은 당장 갈 데가 없었다. 그렇다고 어릴 적 자란 친척집을 다시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 영철이한테 가보자.
동만이 찾아간 곳은 다리 밑에 있는 움막이었다. 거기에는 오고 가며 알고 지낸 각설이 영철이가 살고 있었다. 동만이는 저작거리에 심부름을 갔다가 영철이를 만났고 영철이와 동갑내기라는 사실을 알고 친하게 되었다. 가끔 답답할 땐 영철이를 만나 속마음을 터놨다. 동만이가 힘들게 사는 것을 알고 있는 영철이는 그 집에서 나와서 자기들하고 지내도 된다고 몇 번 얘기했다. 그럴까도 생각했지만 넉살 좋은 영철이와는 달리 부끄러움이 많은 동만이는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다. 영철아! 동만이가 움막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영철이를 불렀다. 움막에는 영철이 또래 애들이 여러 명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움막 안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살그머니 움막을 가린 거적대기를 열어보니 아직 자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밤에 뭘 해서 지금까지 자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동만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영철이가 나왔다. 동만이의 사정 얘기를 듣고는 영철이 안으로 들어가 대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 잠시 후 다시 나왔다. 그렇게 동만은 움막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동냥하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각설이 타령을 부르자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 지나자 익숙해지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박진사 집에 이르러서는 멀찍이 바라만 보았다. 차마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 영철이도 그 마음을 아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움막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사내가 동만을 찾았다. 너도 이제부터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들은 낮에는 평범한 각설이 행세를 하지만 밤이면 남의 집 담을 넘는 도둑질을 해야 했다. 동만은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 각설이야 창피하면 그만이지만 도둑질은 얘기가 달랐다. 하지만 당장 그곳에서 도망치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날 밤 동만은 영철을 따라 나서야만 했다. 한밤중 숨죽여 찾아간 곳은 바로 보부상 최씨 집이었다. 돈푼깨나 만진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남편이 각지를 돌며 장사를 다녀 안주인 혼자 있는 날이 많아 도둑질하기 안성맞춤인 모양이었다. 부엌부터 살펴볼 테니 넌 여기 숨어서 망을 보고 있어. 영철이 안으로 들어간 사이 장독대 뒤에 숨어 망을 보고 있던 동만은 마음이 무거웠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때였다. 안방을 나와 담을 넘어가려고 장독대로 온 한 남자와 얼굴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는 기겁을 했다. 그 남자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장독대를 디디고 담을 넘어 사라졌다. 자, 가자. 안방에 아직 기척이 있어. 둘은 발걸음을 재촉해 한달음에 움막으로 돌아왔다. 영철이 훔친 건 달랑 은수저 2벌뿐이었다. 남편이 장사를 나간 줄 알았는데 집에 있었나 봐. 영철의 말에 동만은 다 알고 있다는 듯 쓴웃음을 지었다. 다음 날이었다. 땅거미가 질 무렵 누군가 동만을 찾아온 게 아닌가. 바로 동만을 내보낸 박진사였다. 네가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지. 자, 이거 받아라. 그리고 여기서 떠나라. 동만은 주머니를 열어보고 나서 말없이 다시 박진사 앞에 밀어놓았다. 뭐야? 적단 말이냐? 박진사가 얼굴이 벌개져서 돌아가더니 얼마 후 다시 돌아왔다. 이게 가진 거 다야. 박진사는 묵직한 주머니를 동만에게 내밀었다. 주머니를 열어본 동만은 빙긋이 웃었다. 그 모습을 본 박진사는 울상이 되어 돌아갔다. 세상에 소문이라도 나면 진사체면은 물론이고
당장 세도 있는 처갓집에서 불호령이 떨어지고 집 떠난 보부상 최 씨가 알기라도 하는 날이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그 생각을 하니 박진사는 오금이 저려 동만에게 준 오백냥이 문제가 아니었다. 동만이 영철을 불렀다. 그동안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제 여기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사람답게 살도록 하자. 그리고 받은 돈 절반을 영철에게 건네주었다. 그들은 곧바로 움막에서 나왔다. 잠시도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밤길을 하염없이 걷다 보니 산 너머에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동만과 영철은 힘찬 새 출발을 꿈꾸었다. 산골댁은 정말 예쁘구먼.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 자락에 젊은 부부가 터를 잡았다. 가난뱅이 신세에 비빌 언덕마저 없으니 살 길이 막막하구려. 산삼을 캐면 한미천 잡을 수도 있다고 하니 조금만 참읍시다. 석구는 그런 생각으로 가리왕산 깊숙한 골짜기 신만이촌으로 들어왔다. 자넨 소댕이니까 잡일부터 시작해야 하네. 고참 신만이가 군기를 잡듯 잔소리를 해댔다. 무리가 모여 사는 촌락 한 귀퉁이에 부부의 움막이 있었다. 결혼한 지 2년도 채 안 되는 아내는 신만이들의 눈길을 끌 만큼 진달래 꽃망울처럼 예뻤다. 신만이들은 경력에 따라 철저히 위아래를 구분했고 신만이로 자리 잡기까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마련한 돈으로 첫 해는 그럭저럭 살았지만 이듬해부터 쪼들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내는 산나물을 캐서 팔기도 하고 아랫마을에 가서 품앗이를 했다. 언제쯤에나 산에 갈 수 있을까요? 어인마니께서 내년부터는 따라 나서라고 하긴 했는데 모여 사는 곳이라 사정을 훤히 알았지만 외지에서 들어온 석고 부부를 그리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바람에 어떤 도움도 바랄 수 없었다. 저것이 꼬리를 치고 다니는 바람에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하다니까? 얼마나 가겠어? 못 버티고 내려가게 놔둬. 신만이 아내들은 석호의 아내 삼월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그러니 고추같이 매서운 나날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에겐 아직 아이가 없었다. 남편의 결정을 따라 신만이촌까지 오다 보니 아이 가질 겨를이 없던 탓이다. 이제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굶어 죽겠어요. 내려가서 산나물이나 캐고 살아요. 이대로 내려가잔 말이야? 내려가고 싶으면 당신이나 내려가. 추운 겨울이 되어 그나마 나무를 캘 일도 품앗이 할 일도 없어서 더 궁핍할 수밖에 없었고 부부는 생전 안 하던 말다툼을 했다. 한참이나 눈시울을 붉히던 3월은 무슨 생각에선지 눈보랏길을 더듬어 마을로 내려갔다. 그리고는 가끔 품앗이를 하던 박진사 집을 찾아갔다. 박진사 집 문 앞에 이르자 마름 김씨가 거만스럽게 아래 위를 훑어보며 말했다. 웬일로 산에서 내려왔어? 저 돈을 좀 융통하러. 이리 들어오라고. 그까짓 돈은 내가 마련해 줄 수 있어. 마름은 3월을 방 안으로 끌어들였다. 고마워요. 전 여기서. 3월은 방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들어오라니까. 어서 가봐야 해요. 돈은 내년 봄에 일해서 갚겠다고요. 글쎄 들어와 봐. 날씨도 추운데.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다 3월은 끝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산골댁은 참 곱군.
마름은 음흉한 눈으로 빤히 바라보더니 은근히 말을 던져왔다. 3월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철렁했다. 자꾸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던 뜻을 이제야 알았다. 그까지 돈이야. 자, 이리 와봐. 마름 김씨는 은근히 다가앉아 손을 잡아당겼다. 3월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석호가 머리에 떠올랐다. 이러지 말아요. 3월은 손을 잡아 빼고 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길을 날려 골짜기로 들어갔다. 어디 갔다 왔어? 방 안에 들어누워 있던 석호가 물었다. 일이라도 있을까 해서. 3월은 돈을 빌리러 갔다고는 말하지 못했다. 그냥 있어. 추운데. 석호는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다. 돌아올 때까지 3월은 방에 누워 있었다. 마름이 손을 잡아 끌던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벌렁거렸다. 한참 후 석호가 돌아오더니 자리에 누웠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잠이 든 석호의 야윈 얼굴을 보고 3월이 생각했다. 이튿날 날이 밝았다. 3월은 박진사 집을 향하면서 가슴이 콩복듯 뛰었다. 어제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제발 박진사님이 계시고 마름은 없었으면. 그러나 마치 3월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나 한 듯이 마름이 행랑채 들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올 줄 알았어. 자, 날씨도 차니 어서 들어와. 마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3월의 손을 잡고서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3월은 콩복듯이 뛰는 가슴으로 끌려 들어갔다. 오늘도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다. 석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름은 3월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앉혀놓고는 손을 잡아 와락 끌어들였다. 3월은 손을 빼며 방구석으로 피했지만 마름이 대담하게 다가왔다. 방구석에 몰려 더는 물러설 수 없게 되자 3월은 오들오들 떨었다. 돈은 걱정하지 마. 마름은 짐승같이 징그러운 웃음을 입가에 띠고 와락 3월의 어깨를 끌어 잡아당겨 안았다. 산골댁은 정말 예쁘구먼. 3월은 석호가 알면 큰일 날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름은 피둥피둥 살이 찐 얼굴로 말했다.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 푼돈쯤은 줄 테니까. 알겠지? 마름은 고개를 푹 숙인 3월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그런데 얼마 후 10만이촌에 이상한 말이 나돌았다. 소댕이 마누라가 아랫마을 사내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까? 그래? 인물값 하네 그려? 작은 마을에 소문이 퍼져 눈덩이처럼 부풀어 올랐고 그 소문을 들은 석호의 눈에서 불이 번쩍 튀었다. 박진사 집에 드나들더니 사내와 바람을 피고 다녀? 석호는 3월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때려놓았다. 그런데 이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 3월이 보이지 않았다. 도망쳤구나. 도망갈 테면 도망가라지. 석호는 화가 나서 씩씩댔다. 아라리촌 주막집에 새 안악이 들어왔다. 몸집이 작고 아주 예부장하더라. 그런데 여자가 불쌍하지. 그 나이에 50살 먹은 사람하고 살아야 하다니 올 때 온몸이 멍투성이었다더군. 이런 소문이 봉평마을에 퍼지자 근동에 있는 사내들이 주막을 찾았다. 주막 주인 천서방의 색시를 보기 위해서였다. 색시가 나와서 술을 따라준다는 거였다.
천서방이 첩겸 술 시중두는 계집으로 두었다는 소문이 난 터라 모두 그 색시에게 슬며시 눈짓을 하기도 했고 천서방이 없는 틈에는 살짝 손까지도 만져보았다. 2해가 되는 어느 날 주막에 한 사내가 나타났다. 마침 손님이 없어 마루에 걸터 앉아있던 여자는 그 사내를 보고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렸다. 그는 석호였고 새댁은 먼 길을 도망쳐 나와 천서방에게 의탁한 3월이었다. 그때 마침 손님들이 한패 들어왔다. 아니 새댁 어디가 아픈가? 왜 그렇게 얼굴이 하얗지? 그날 석호는 술만 마시고 그냥 돌아갔다. 3월은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다음 날도 석호는 찾아와서 술만 퍼마시고 돌아갔다. 3월에게는 술을 달라는 것하고 술값을 계산하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걸지 않는 게 3월을 더 못 견디게 했다. 그 이후로도 석호는 매일 찾아왔지만 언제나 마찬가지였다. 어떤 때는 동네 사람들에게 선심을 쓸 때도 있었다.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물쓰듯 했다. 그러자 이상한 소문이 술손님 사이에서 돌았다. 새댁이 석호 마누라였다고? 어디서 들었는지 석호에게 늘 술을 얻어먹는 손님들이 이런 말을 했다. 하지만 석호는 그 말에 대해 허허허 웃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그 소문도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가을철이 되었다. 추수가 시작되어 모두 바쁘게 일할 무렵에 어느 날이었다. 석호가 커다란 괴나리 보찜을 지고 천서방의 주막에 나타났다. 마침내 결판을 내려고 왔나 보다. 가슴이 철렁한 3월은 천서방의 등 뒤로 숨어 오들오들 떨었다. 천서방은 영문을 모르고 있다가 색시가 떠는 모습을 보고 자기 소실에게 마음을 두어 그러나 싶어 소리를 질러댔다. 무슨 일이야? 응? 무슨 일이냐고? 이제 알게 될 거요. 일이 잠깐 나오지. 그러나 3월은 천서방 뒤에 더 바짝 붙어버렸다. 그대로 들어도 좋아. 다 내 탓이었어. 나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고생을 한 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 당신의 모습을 더 보려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야. 마침내 산삼을 찾아내서 한미천 마련했지. 이제 멀리 떠나갈 거야. 석호는 품에서 묵직한 주머니를 방 안으로 던져넣었다. 천서방은 입을 멍하니 벌렸고 3월은 흐느끼면서 천서방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석호에 대한 정이 비로소 왈칵 솟아올랐다. 3월이 흐느끼는 동안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돈꾸러미가 방 안에 나뒹굴고 있었다. 당신과 살고 싶은 마음은 태산보다 더하지만 마음 잡고 사는 당신에게 더 이상 몹쓸 짓은 안 하고 싶소. 마음이 괴로워 멀리 떠나가니 용서해 주오. 행복하게 잘 사시오. 석호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정체 없이 길을 나섰다. 그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며느리를 질투한 시어머니. 어느 마을에 각각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둔 과부가 서로를 의지하며 사이좋게 살고 있었다. 영천댁, 이것 좀 먹어봐. 곶감아니요? 이런 귀한 것을 상주 오라버니가 인편에 보내준 거예요. 잘 먹을게 상주댁. 상주댁과 영천댁은 젊은 나이에
남편들을 전쟁터에서 잃고 상주댁은 5살 사내 아이를, 영천댁은 4살 배기 딸아이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매일 붙어 지냈다 보니 자연히 아이들도 오누이처럼 다정한 사이가 되었다. 미령아, 나 찾아봐. 알았어. 10가지 세고 찾는다. 아이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잘 자라주었다. 과부들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나갔다.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 상주댁의 아들 성찬은 목소리가 굵어지고 수염이 거뭇거뭇한 총각으로, 영천댁의 딸 미령은 진달래가 방긋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처럼 수줍은 처녀로 변해갔다. 이성의 눈을 뜨는 나이가 되자 둘 사이에 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들의 감정을 눈치챈 상주댁과 영천댁은 아이들을 맺어주기로 마음먹었다. 미령이는 내 딸이나 다름없어. 걱정하지 마. 나도 성찬이를 아들처럼 생각해. 영천댁은 한편으로는 든든하면서도 딸이 시집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여간 착잡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사위에게 몇 번이나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다. 성찬아, 그녀는 이목구비가 훤한 사위를 바라보며 당부를 했다. 미령이를 잘 부탁한다. 든든한 너한테 시집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이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별일이 얼마나 많겠어. 너만 믿는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잘 살겠습니다. 영천댁, 미령이가 우리 집에 시집 온다 해도 달라질 건 없어. 내가 딸처럼 잘 대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 딸 가진 부모의 섭섭한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가 한두에 알고 지낸 건 아니잖아. 딸을 시집 보낸 게 아니라 아들을 얻었다고 생각하게. 그들 과부는 서로 덕담을 하며 웃었다. 이렇게 혼례는 무사히 잘 치렀다. 성찬과 미령은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온 만큼 서로를 잘 알았고 금실도 아주 좋았다. 신혼 초부터 둘은 잠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미령이 부엌에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성찬은 괜히 마당을 서성거렸고, 성찬이 일을 나가면 미령의 눈길은 한시도 살인문 밖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리 와봐. 아이, 간지러워.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면 상주댁과 마주한 건넌방에선 깨볶는 소리가 났다. 하루하루가 그렇다 보니 허구한 날 독수공방 신세인 상주댁은 견딜 수 없었고 눈에 쌍심지가 돋기 시작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장가가고 나더니 불효시 같은 섹시한테 홀딱 빠져 있어. 저것들이. 처음엔 영천댁에게 약속한 바도 있고 해서 꾹 눌러 참으려고 했다. 하지만 예전 같으면 일하고 돌아오면 자기 옆에서 말벗도 해주던 아들이 말 한마디 없이 건넌방으로 들어가서 코빼기도 내밀지 않는 꼴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며느라기야. 네, 어머니. 시어미가 부르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대답만 해대다니 뭐 하는 거냐? 상주댁은 한창 깨가 쏟아지는 건넌방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둘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느닷없는 어머니의 호통에 깜짝 놀랐다. 미령은 온 매무실을 여미고 밖으로 서둘러 나왔다. 이거 가지고 가서 빨아오너라. 상주댁은 주섬주섬 챙긴 옷가지를 미령에게 내밀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빨도록 할게요. 뭐라고? 어디 다시 말해봐라. 시어미 말이 말 같지 않니? 당장 빨아와. 미령은 어둑어둑한 길을 따라 빨래터로 향했다. 하염없는 눈물이 앞을 가렸다.
어려서부터 허물없이 대하던 상주댁 아주머니가 호랑이 시어머니가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손이 꽁꽁 얼어버렸네. 성찬은 빨래를 하고 방에 들어온 미령이 안쓰러워 꼭 안아주었다. 어느 날 성찬은 문경세제를 넘어 먼 장사길을 떠나게 되었다. 다녀올 테니 어머니하고 잘 지내.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아무 말 하지 말고. 보찜을 지고 살인문을 나서는 성찬을 따라 나서는 미령을 보고는 상주댁이 막아섰다. 먼 길 나서는 사내를 아녀자가 따라 나서다니 눈앞에 여자가 아른거려서야 장사가 되겠냐? 미령은 길 떠나는 남편을 배웅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와 눈물만 흘렸다. 한편 상주댁 시집살이에 고생하는 딸을 바라보는 영천댁도 속이 타들어갔다. 출가 외인이라 남의 집 일에 끼어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저 답답할 뿐이었다. 빨래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 몰래 살짝 들린 딸에게 영천댁이 물었다. 얘야, 시어머니한테 잘못하는 게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자 영천댁은 짚히는 바가 있었다. 너희들 금실이 너무 좋은 탓인 것 같다. 어쩌면 좋다냐. 영천댁은 난감했다. 그렇다고 한창 뜨거운 신혼부부를 떼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다. 한참을 생각하던 영천댁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이 지났다. 성찬이 장사길에서 돌아왔다. 그러자 그동안 잠잠하던 시어머니의 역정이 더 심해지는 것이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모자란 녀석, 장가들더니 마누라밖에 몰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혹여라도 어머니에게 들릴까봐 숨죽여 지내야 했다. 얼마 후 성찬의 집에 누군가 찾아왔다. 문 앞에 나가보니 평소에 상주댁을 마음에 두고 있던 호랍이 배첨지였다. 어머니 안에 계신가? 잠시 기다리시죠. 미령이 안으로 들어가 상주댁에게 배첨지가 왔다고 알렸다. 배첨지 어른이 무슨 일로? 배첨지가 상주댁을 만나 한참 얘기를 나누고는 돌아갔다. 그로부터 얼마 후 상주댁은 집을 나갔다. 물론 배첨지와 재혼을 하고 그 집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배첨지의 끈질긴 구애에도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상주댁이 너무도 쉽게 재혼을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미령을 눈물짓게 하던 시어머니의 역정도 끝이 나게 되었다. 주인과 여종의 남편. 내성천과 영주천이 만나는 태백산자락 무선마을에 박진사가 살았다. 그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풍족하게 살았고 진사시험에 합격하고도 벼슬에 뜻이 없었다.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지. 박진사는 느긋한 성격에 노는 걸 좋아하고 부족한 것 없는 한량이었지만 부인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늘 불만이었다. 자네 아직도 눈치 보며 사나? 객주집에 모여 한잔하고 외박하려는 일행을 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박진사에게 누군가 내뱉은 말이었다. 예천에서 시집온 부인은 본래부터 그렇게 기가 센 편은 아니었다. 놀기 좋아하는 남편을 그대로 두었다간 물려받은 재산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그렇게 변한 것이다. 그런 아내가 박진사에겐 늘 걸림돌이었다. 사내 대장부로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내 앞에 서면 자가만지는 자신의 모습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도 부인 덕분에 재산을 잘 관리하며 마을 유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 부인에겐 마음을 터놓는 순덕이란 충직한 여종이 있었다. 너도 이제 시집 가야지. 마음에 드는 사내가 있느냐? 그러자 순덕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마님, 제가 직접 고르도록 해주세요. 부인은 평소에 아끼는 여종이라 원하는 신랑감을 얻게 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하지만 종의 처지에 신랑감을 고른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게다가 주변 사내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 누굴 찾는단 말인가. 그러던 중 어느 날 밖에 나갔던 순덕의 눈에 숫장수 총각이 눈에 띄었다. 얼굴에 온통 시꺼멓게 검댕이칠을 하고 있었지만 허우대 멀쩡하고 듬직해 보였다. 여기 숯 좀 가져다 주시오. 순덕은 집으로 총각을 불러들여 더운 물을 가져다 검댕을 씻게 했다. 숯검정을 씻어내자 총각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인물이 훤했다. 그러자 순덕은 총각이 마음에 들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한테 장가 들겠소? 그 말에 총각은 처음엔 놀린다고 생각했으나 예쁘장하게 생긴 순덕이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는 이내 마음을 돌렸다. 정말이요? 총각이 마음을 보이자 순덕은 총각을 부인에게 데리고 갔다. 이름이 뭐고 부모 형제는 어떻게 되느냐? 등만이라고 하옵고 양추는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몸이 옵니다. 순덕이를 섹시로 삼겠느냐? 그러겠다면 행랑채를 내줄 테니 들어와 살아라. 그렇게 등만은 순덕을 신부로 맞아 박진사 집 행랑채에 살림을 차렸다. 그런데 등만은 순덕의 남편이 되자 매일 빈둥빈둥 노는 게 일상이었다. 깊은 산골 외딴 집에 살며 숯을 구워 팔다가 마을에 내려와 편안히 살게 되자 세상 만사 귀찮아진 것이다. 뭐라도 좀 해봐요. 집안일을 돕던가. 부담 못한 순덕이 잔소리를 해댔다. 허우대 멀쩡한데 덩치값도 못하고 빈둥거리는 꼴이라니. 박진사가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낮잠만 자는 등만을 보고 한마디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순덕이를 불러 장롱에서 돈꾸러미를 꺼내놓았다. 너 시집 보내면 주려던 것이니 이걸로 내 서방 장사라도 시켜라. 저렇게 놀기만 해서야 하겠느냐? 마님, 감사하구먼요. 순덕은 눈물을 찔끔거리며 돈을 가지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만 일어나요. 미천을 줄 테니 물건이라도 사서 장사라도 해봐요. 하고는 돈의 절반을 뚝 떼어서 앞에 내놓았다. 그리하여 등만은 등을 떠밀리다시피 돈을 가지고 장터에 나갔으나 평생 숯만 팔아본지라 무엇을 사서 어떻게 팔지 알 턱이 없었다. 일단 목이나 좀 죽이고 천천히 알아보자. 장터 주막에 들러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고 있는데 한 사내가 다가왔다. 숫장수 총각 아니여? 장가 갔다고 하더니 팔자 폈나 보네. 숫장수 때려치우고 여기 앉아있는 걸 보니. 아니요. 장사할 물건을 알아보려고 나온 거요. 그 약삭 바른 사내는 등만의 허리춤에 불룩한 꾸러미에 눈독을 들이고는 말했다. 그건 내가 전문이지. 자네 운 좋게 나를 잘 만났구먼. 왜요? 좋은 장사가 있나요? 그러자 사내는 이런저런 말로 등만을 꼬드기기 시작했다. 사실은 내가 울진으로 청나라 물건을 들여왔는데 돈이 없어서 물건값을 치르지 못했다네. 물건을 살 장사꾼만 있으면 물건을 다 넘겨줄 텐데. 그 얘기에 등만은 눈을 반짝거렸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왜? 자네가 어디 그만한 돈이 있겠나?
그러자 등만은 허리에 차고 있던 돈꾸러미를 끌러 사내 앞에 내놓았다. 이거면 되나요? 그러자 사내는 꾸러미를 확인하고는 말했다. 이거로는 간신히 물건값을 치르기는 하겠네만 울진에서 실어와야 하고 내 이문도 붙여야 하니 이만큼은 더 있어야 하겠군. 장터에 내놓기만 하면 비싸게 불러도 없어서 못 살 텐데 말이야. 그러자 등만은 몸이 달기 시작했다. 그 물건만 내가 살 수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먼. 등만은 돈꾸러미를 사내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물건값 받으시오. 내일 이맘때에 여기서 나머지 돈을 주겠소. 아무한테도 주지 마시오. 이제 내고요. 그리고는 사내와 헤어져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큰 돈을 벌게 되었소. 그동안 미천이 없어서 내가 돈을 못 벌었던 거요. 등만은 자신만만하게 순덕에게 나머지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틀림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돈을 내주면서 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니까 두고 봐. 머지않아 큰 돈을 벌어 당신 면천도 시키고 큰 집에서 호강시켜 줄 테니까. 등만은 큰 소리를 치고 다음날 사내에게 나머지 돈을 건네주었다. 자, 여기 있소. 물건을 가져다 주시오. 돈을 받자 사내는 싱긋 웃더니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울진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겠소. 다시 말하지만 당신 수지 맞은 거요. 등만은 주막에 머물며 사내가 물건을 가져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록 물건을 가져온다던 사내는 나타나지 않았다. 무슨 일이지? 오다가 사고라도 생겼나? 그렇게 기다리기를 또 한나절. 저녁 무렵이 다 되자 등만은 조바심이 났다. 주모, 어제 나하고 있던 그 사내 혹시 보지 못했소? 아, 그 사기꾼? 혹시라도 가까이 하지 마시오. 왜? 무슨 볼일이라도 있소? 주모가 내뱉은 한마디에 등만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사기꾼이라고? 그러면 내 돈은? 마침내 사내에게 당한 걸 깨달은 등만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이 꼴로 어떻게 돌아간단 말이냐?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등만은 마을 어귀에서 집으로 가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다. 이대로 목숨이라도 끊어버릴까 보다. 아니야. 순덕이를 과부로 만들면 더 몹쓸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집에서 박진사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나오는 게 보였다. 그리고 뒤를 따라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나오더니 박진사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고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그 집은 바로 청산가부 안동댁의 집이었다. 박진사가 서둘러 가는데 뒤를 따르며 등만이 불렀다. 진사올은 왜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그 소리에 박진사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너 어디서 오는 길이냐? 네, 장터에 갔다가 안동댁 집 앞으로 해서 오는 길입니다. 그러자 박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혹시 뭐 본 거라도 있느냐? 네, 좋은 구경거리가 있더군요. 그러자 박진사는 안동댁과의 사이가 들통난 걸 눈치채고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마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난 죽음 먹습니다. 오늘 일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원하는 건 다 들어주마. 그러자 잠시 생각하더니 등만이 입을 열었다. 그러면 순덕이 노비문서를 없애주시고 땅과 살 집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 말에 박진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등만이 다시 말했다. 제가 집에 없어야 진사어른도 편하실 겁니다. 남아이로는 중천금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일은 잘 되었어요? 물건은 어디 있어요? 순덕의 말에 등만은 조용히 대꾸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다음 날 안채에서 불러서 들어가니 박진사와 부인이 무엇인가를 꺼내 두 사람 앞에 놓았다. 순덕이 노비문서다. 그리고 이건 토지 딸린 작은 집문서니 이제부터 나가서 살아라. 순덕은 마님의 뜻밖의 말에 너무 기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마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뭔 바람이 불었는지 진사어른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바람에 내보내는 것이니 나보다도 진사어른께 고맙다고 해라. 그동안 수고 많았다.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얼마 후 등만과 순덕은 아담한 보금자리로 옮겼다. 그날 밤 감격스러워 잠이 오지 않아 순덕이 고개를 돌려보니 등만 역시 눈을 뜨고 있었다. 너무 좋아서 잠이 오지 않아요. 당신도요? 난 이렇게 될 걸 다 알고 있었어. 노비 문서도 없애고 집과 땅까지 마련했으니 손해본 장사는 아니잖소? 그날 이후 등만에 지칠 줄 모르는 부지런은 동네 사람들의 입을 모으게 했다. 사람이 저렇게 변할 줄이야? 얼마나 부지런한지 등만은 세 사람 몫을 거뜬히 해냈다. 아침에 일어나 자기 집 일을 마치고 나면 박진사 집에 가서 일을 거들곤 했다. 순덕이도 시간만 나면 마님을 찾아가 일을 거들며 마님을 도왔다. 이제 마님은 순덕이를 딸처럼 여기며 늘 살뜰하게 챙기는 것이었다. 새우젓 장수의 영리한 아내. 옛날 서울 사직동에 새우젓 장수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마포나루에서 새우젓을 한 독씩 사다가 팔아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 사람, 장사에는 별다른 흥미가 없었고 노름과 술을 더 좋아했다. 벌어들인 돈은 죄다 술과 노름에 탕진했고 집안 형편은 날로 기울어갔다. 당신 오늘은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장사나 제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내가 매일 한숨을 내쉬며 잔소리를 해댔지만 그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그는 다음 날 새우젓을 사러 갈 준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한참 자다가 눈을 떠보니 바깥이 훤했다. 그는 날이 센 줄 알고 급히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는 마포나루로 향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른 새벽, 하늘에는 새벽달이 떠 있었다. 그가 나루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고요했다. 그런데 사람 하나 없는 곳에 웬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게 뭐지? 그는 가방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가방 안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런 큰 돈은 난생 처음이라 마치 죄 짓다가 들킨 사람처럼 온몸이 벌벌 떨렸다. 그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이내 흥분을 감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래, 주인을 찾아줘야지. 오늘 종일 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는 하루 종일 그곳에서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두리번거리기라도 하면 물었다. 혹시 뭐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있어? 하지만 저녁 때가 되도록 잃어버린 돈가방을 찾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그는 생각했다. 나도 할 만큼 했어. 이 돈은 하늘이 나에게 준 선물이야. 그는 가방을 단단히 붙들고 집으로 갔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이 가벼웠다. 집에 도착한 그는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다. 여보, 큰일 났어. 아니, 좋은 일이야. 내가 돈가방을 주었어. 아내는 눈을 비비며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돈가방을 주었다고요? 그래. 이 돈으로 고기하고 술 좀 사와. 친구들을 불러서 한바탕 제대로 술판을 벌여야겠어. 그는 가방을 방 한가운데에 놓아두고 친구들을 데리러 나갔다. 동네 입구에는 인력거꾼들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야, 우리 집에 돈가방이 있다. 얼른 가서 술판 벌이자.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친구들은 믿지 않았다. 어디서 돈가방을 주워? 술 취해서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 그는 끈질기게 설득했고 친구들은 마지못해 따라갔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다시 아내를 불렀다. 여보, 술국 끓였어? 술은 샀어? 그 말을 들은 아내는 화를 내며 대꾸했다. 이봐요, 정신 좀 차려요. 무슨 술타령이야. 당신 헛소리 좀 작작해. 친구들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혀를 찼다. 역시 저놈 말을 믿을 게 아니었어. 남편은 민망해하며 중얼거렸다. 무슨 소리야? 분명히 조금 전에 돈가방을 들고 왔는데.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돈은 갑자기 생겼다 없어지는 법이지만 제대로 쓰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는 틈을 타 돈가방을 단단히 숨겼다. 다음날 그녀는 시장으로 나가 조금씩 물건을 사서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탕 몇 개, 과일 몇 알을 파는 작은 좌판으로 시작했다. 그리고는 하루하루 물건을 더 가져다 놓고 꾸준히 장사를 했다. 그녀는 한 푼 두 푼을 아끼고 부지런히 일했다. 몇 년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은 아내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저 집 대단하다. 장사를 얼마나 잘하면 가게까지 차렸을까? 마침내 그녀는 번듯한 가게를 열고 큰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녀의 상술과 성실함은 동네에서도 유명해졌다. 반면 남편은 자신의 무능함과 방탕함을 뒤늦게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술과 노름으로 허송세월만 보냈구나.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해. 술과 노름으로 허송세월을 보낸 날들을 후회하며 이제는 아내를 도와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여보,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당신을 도울게. 그는 아내의 일손을 돕기 시작했고 둘은 함께 가게를 더욱 번창시켰다. 이렇게 새우젓 장수의 아내는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켰다. 그녀의 지혜와 끈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말했다. 진정한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거야.